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건설협회 정창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더 벨에서 건설부동산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미 한 2번 정도 더 벨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고요. 굉장히 유용한 포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다시 해외로 떠나는 건설사의 성공 전략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앞서 부동산 그리고 건설 업체들의 고충을 두 발제자분들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체제가 해외 건설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해외 건설 협회에서 해외 건설 정책을 한 15년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때는 굉장히 해외 건설 시장의 주변 여건이 좋을 때도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국내 PF 시장을 비롯한 국내 건설 시장이 열악하다고 무작정 해외로 다시 나가는 게 과연 성공이냐, 성공 전략이 맞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그 국내 건설사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계 건설 시장 전망 그리고 발주 패턴이 최근에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연간 한 14조 불, 저희 돈으로 2경 정도 되네요. 국내 건설 시장 규모가 한 200조라고 보면 대한민국 건설 시장이 전 세계 건설 시장의 한 1%에서 1.5% 내외라고 보입니다. 세계 건설 시장이 이렇게 무궁한 시장이 있는데 언제까지 국내 건설 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만 보고 있는지 다소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지역별 건설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북미 태평양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중동 건설 시장이 10.3%, 그래서 중동 건설 시장이 유가 등에 힘입어 가장 그 성장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14조 불을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 자료에 따르면 매년 5천억 불 정도는 인프라 투자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양한 금융들, 다양한 차관들, 다양한 정부 재정으로 인프라 투자에 임하고 있으나 매년 5천억 불 정도가 항상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주로 어떤 분야냐? 주로 도로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요 대비 자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소득 그룹별 발주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5천억 불 이상의 인프라 투자 갭 해소를 위해서 선진국 그리고 상위 개도국들은 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투자개발형 사업이나 시장 상황에서 조달할 수 있는 머천트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중저소득 국가인 경우는 자국 국민들의 엄청난 인프라 개발 수요가 따르나 그리고 선진국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따라서 PPP법을 제정한다거나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개발 사업, 즉 PF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전히 높은 리스크로 인해서 MDB나 유무상 차관 같은 그런 ODA 재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초록색 그래프에 보시면은 주로 PF 선진국 중심으로 PF는 3천억 불 이상 매년 조달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노란색 그래프인 중저소득 국가는 월드뱅크의 PPI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억 불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건설 분야에서 발주 패턴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에 재정 중심으로 발주하던 산유국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급 사업, 더더군다나 시공자 금융 주선형도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산유국, 선진국들도 이제는 민간에서 금융을 조달해서 저희 발주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PF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선진국 그렇다면 투자개발 사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선진국 시장을 많이 진출하지 않아서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혁신형 설계 시공 일체형 방식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PDB라고 해서요. PDB 방식은 설계자, 발주자, 시공사가 독소조항 등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없애고 다양한 시공 리스크, 스케줄 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때문에 공기 리스크도 줄이는 등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신흥국이 과거보다 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국인 경우에 과거에는 에쿼티를 많이 모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에쿼티 비율이 좀 줄고 있고 오히려 뎨파이낸싱 쪽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특히 신흥국들도 로컬 금융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이 구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특히 개도국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PPP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PF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 3천억 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PF 프로젝트에서 PF가 가능한 국가들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선진국과 상위 개도국, 산유국을 포함한 이러한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의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걸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호주 시장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래프에 보시면은 다소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미주나 유럽 쪽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PF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국가를 봤더니 역시나 선진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PF를 주관하는 국가들도 일본계, 프랑스계, 스페인계, 한국은 18위에 산업은행이 있네요. 자, 이 말씀은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사 능력이 있는 유럽계, 일본계 금융기관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저소득국은 PF를 못하느냐? PF를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민간 부분에서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를 높게 보기 때문에 주로 MDB라든지 ODA 같은 양어성 자금을 갖고 오면 PF가 일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공정별로 보시면은 교통, 에너지 분야가 92%로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와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 이후로 650억 불 수준으로 한 6년 정도 수주하다가 코로나 전후로 2015년부터 300억 불 전후에서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점으로 표시된 유가 동향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유가와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가가 과거만큼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준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상관계수 자체가 다소 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유가가 높더라도 산유국 등에서 탈석유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개발형 사업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5년, 2019년부터 작년까지의 수주 실적을 금융 조달 형태별로 살펴봤습니다. 총 1,500억 불 정도 수주를 했는데요. 그중에 95% 가까이가 여전히 도급형 사업에 몰려 있었고요. 투자개발 사업은 80억 불 수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2018년에 설립한 카인드로 인해서 투자개발 사업이 다소 좀 늘어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3%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 투자개발형 사업을 보시면은 베트남에서도 있고 호주, 카자흐스탄, 오만, 튀르키예, 노르웨이 등 다양한 공정의 투자개발형 사업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주 재원별로 우리 기업들이 지역별로 공정별로 수주 비중을 봤더니 단순 도급 사업들은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공자 금융 주선형은 중남미, 아시아, 중동 쪽에서 각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북미 태평양 같은 선진국 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그 투자개발형 사업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 G건설사에서 호주에서 수주한 노스이스트 링크라고 NEL이라고 하죠. 호주 최대 규모의 도로 터널 PPP 사업을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자, 총 사업비를 보십시오. 130억 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멜버른을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와 남북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130억 불이에요. 저게 아마 그 아시아에서 발주가 됐으면 앞에 일자가 빠졌을 것 같아요. 30억 불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민간 투자비가 46억 불, 호주 정부 건설 보조금이 84억 불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진국의 PPP 사업은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건설 보조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데트 에쿼티 비율이 에쿼티 포션이 9%밖에 안 되고 대출이 91%나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사들이 과감하게 에쿼티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금융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그렇게 매우 안정적이고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몇 년 전에 터키에서 국내 건설사가 터키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차나칼레 대교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도 상당히 좀 그 최근에는 튀르키예 상황이 안 좋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우수한 금융 구조를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튀르키예 재무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교통량에 대한 MTG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조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호주 프로젝트와 달리 튀르키예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투자개발형 사업이 어렵냐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차나칼레 대교만 해도 다양한 그 참여자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고 국내의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ECA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결국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블룸버그에서는 네옴 프로젝트 중에 더 라인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핵심으로 탈석유 경제 다각화 추구를 위해서 약 1,500조 원을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네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옴 프로젝트 중에서도 대략 3분의 1 정도는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2021년에 민영화법을 통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사우디에서 대거 내한을 해서 투자 유치를 시도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 팀들이 프로젝트 속에도 일부 있었지만 국내 다양한 기관들의 투자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카르타에서 이전하는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인도 정부에서는 대략 절반 이상 55% 정도를 PPP 형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총 40조 원 프로젝트 중에 절반 이상이 PPP로 추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관심 있는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사업에 대해서 PPP 구조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아직 종전이 안 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알려진 바로만 7,500억 불 이상, 지금은 더 길어져서 아마 1조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건 프로젝트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종전이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리고 PF나 일부 이제 그랜트 형태의 차관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인도인 경우에 사실 국내 기업이 상당히 진출하기 어렵지만 인도도 최근에 HAM이라고 해서 EPC와 BOT가 혼합된 모델을 통해서 정부에서 40%, 민간에서 60%를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PPP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잠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우리 국내 건설사들의 그렇다면 성공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매출액 상위 건설업체들의 실적을 봤습니다. 국내 상위 10개사들은 과거에 주택 호황기 수주에 힘입어서 매출은 꾸준히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순이익은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건설사들이 망설이고 있는 해외 건설 시장은 어떨까요? 지난 10년간 ENR에서 집계한 매출액 기준 글로벌 250대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총 250대 기업 중에 ENR에 신고한 업체 수가 평균 172개사였고요. 본인들이 해외에서 수행한 공사 중 총 14%에서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250대 건설사들도 그들 국내에서 공사한 17.2%에서도 적자가 났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공사에서 적자 비율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해외 공사에 대한 유형별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략 도급 사업은 해외에서 한 3%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투자개발형 사업은 한 6, 7%로 그나마 개발 사업이 도급 사업보다는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건설 산업의 수익률이 그게 그런 수준이 맞는지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산업군이 상당히 수익률이 저조한 산업군이긴 합니다. 거기에 컨스트럭션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즉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런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설 산업이 이익률도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건설사들도 평균적으로 4.4% 정도의 수익률을 보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자본과 혁신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건설 분야가 자본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타 IT 산업에 비해서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융에 대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우량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건설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그동안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자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잘 진출을 못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단순 도급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 많은 후발주자들이 상당한 기술력으로 무장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전을 해서 입찰 시 중국이나 인도 업체가 있을 경우에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금융조달이라는 능력 차원에서 한국이 상당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F 사업이 보통 투자개발 사업이 5년 이상, 길면 10년씩 걸리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단기 성과주의로 인해서 사업 참여를 상당히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자사내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해외 경험이 없는 유사한 국내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을 해외 파견을 해서 향후에 과도한 공사 지연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 입찰 비용이 개도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습니다. 한번 입찰하기 위해서는 물론 나중에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 60, 70% 돌려받긴 하지만 100억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 100억씩 투자하기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건설 분야는 각국마다 과도한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민간 건설사 외에 국내 공기업이라든지 국내 금융기관들도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부진합니다, 여전히. 특히 공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여전히 좀 부족하고요. 잦은 CEO 교체에 따른 수주 전략 변화가 잦은 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에 대한 기재부 예타도 최근에 기준이 상당히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프로젝트가 워낙 메가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공기업의 예타가 여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국내 자본시장이 아직도 발전이 되지 않아서 해외 그린필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채권에 대한 엑싯 가능한 시장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개도국 프로젝트의 국내 민간 투자를 위한 사실상의 전문가 그리고 안전성 리스크 부분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대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끝으로 국내 민간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도 있지만 기존 전문 인력에 대한 DB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국내 건설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더 이상 국내의 EDCF 같은 재원만 믿고 안정적으로 편한 개도국 혹은 저개발국만 두들길 게 아니고 선진국 또는 산유국에도 과감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몇몇 대기업들은 선진국에 지사를 다시 개설하는 등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능력 있는 기업들을 과감하게 M&A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 프로젝트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 여전합니다. 고로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 원팀 코리아 지원 체계라고 해서 상당히 핀셋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업 지원 프로그램 규모나 예산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건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초기 입찰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예상되고요. 우크라이나 등 대규모 전후 복구 사업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DFI, 한국형 DFI라든지 그런 설립 논의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리스크를 다양하게 앞서 떠안고 갈 수 있는 공기업들이 이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 좀 선봉장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요. 능력 있는 해외 건설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많은 레슨을 우리 후배들한테도 전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어려운 국내 건설 시장이 해외 건설로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